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격적으로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판가리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오늘 오후 첫 TV 토론에 돌입하는데요.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오늘 오후 8시죠. 저녁 8시 TV 토론에서 경제 분야를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에 들어갑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제 이 후보가 계속해서 대세론을 굳게 지키면서 1강, 1중, 1약 이렇게 구도가 좀 고착화되는 양상인데요. 오늘 토론회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안정감을 강조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동안 보면 국민들이 기억하는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우리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 여러 가지 재판정에 출두한 모습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10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어떠한 이제 경제 정책을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강조점을 둘 것 같은데요. 단지 저는 오늘 이제 경제 정책을 이제 그동안 각 당의 후보들이 발표했는데 보면은 새로운 신성장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경제 위기가 심하다, 또 우리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지금의 대선 후보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신성장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도 보면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또는 이제 100종 정도 규모의 어떤 국가주도 또는 민간 합동으로 그런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서 신산업을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실패하면 엄청난 우리 국민 세금의 손실을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AI 신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오늘 경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경제청 사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내놨거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의 분배라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어떤 수당들, 그러니까 농어촌의 기본 수당 올리는 거, 그다음에 아동 수당도 만 18세까지 올리는 거,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떤 부채 탕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실 재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보면은 지금 어떤 재원 마련 대책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1분기에 세수가 한 50조 원 정도 펑크가 났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국가의 빚, 국가의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나눠주기, 포퓰리즘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상속세나 법인세 인하라든가 또는 어떤 샐러리맨을 겨냥한 여러 가지 공제폭을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감세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어떤 고가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결국 어떤 포퓰리즘의 어떤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가 한 1,000조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한 사람당 한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거든요.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1인당 한 2천만 원 빚을 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짜리 빚 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경제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릴 만한 정말 새로운 그리고 획기적인 경제 정책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경제 분야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TV 토론회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큰 변곡점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지지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지지하지 않은 투표 후보자에 대해서 TV 토론을 보고 지지를 결정하는 이런 층보다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TV 토론을 보고 다시 그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이 극적으로 어떤 지지율을 변화시키는 만한 그런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내란 상황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은 좀 아직까지 결집이 안 돼 있지만 진보 민주 진영에 있는 지지층은 한 90% 이상 결집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TV 토론을 보고 후보자를 바꾼다거나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둘째로는 아까 질문하셨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은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비전이 없다.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대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들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상황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내란 심판에 대한 여론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대선이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독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번 TV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유심히 볼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기보다는 그 후보자가 경제 정책이나 경제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는가 여부, 또 그런 면에서 얼마나 안정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가의 여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어떤 후보 선택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후보하고 달리 지금 김문수 후보는 사실 당내에서 후보 교체 과정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지금 보수 결집하는 과정,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모든 이슈를 다 덮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TV 토론의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K 이니셔티브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은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 있는 어떤 공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후보 사이에서 어찌 보면 또 줄타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좀 가급적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하고 맞설 수 있는 보수 후보는 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있을 이제 TV 토론에서 뭐 뚜렷한 변곡점이 나타나기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좀 강화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전에 이제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선 결선 투표제 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주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에 대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가 이제 대선 본선에 넘어오고 나서 개헌을 언급한 건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을 하자 이런 제안에는 좀 선을 긋고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 얘기를 다시 본선에서 꺼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제안했을 때는 일종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개헌안이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이 당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대선이잖아요. 그런 면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개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아마 본인은 예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타이밍이 사실은 굉장히 좀 주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일이잖아요. 기념식이 오늘 열리기도 했고요. 결국은 윤석열의 내란과 신군부 전두환의 내란은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진영 내부에서는. 그럼 그 내란 문제를 어떻게 그럼 앞으로 진압할 것이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선택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개헌안에도 보면 그러니까 5.18 정신을 계승한다든가 또 계엄이나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거나 예. 뭐 즉 예를 들면 24시간 이내에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해제가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비상계엄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좀 들어갔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TV 토론 얘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TV 토론 때 틀림없이 아마 경제 공약
부분을 경제 분야에 대한 얘기지만 예. 개헌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오늘 개헌 구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개헌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본 게 대통령 중심제를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연임과 그다음에 또 하나 더불어서 얘기한 게 결선 투표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선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의회를 구성하는 총선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민 다수의 최소한 동의를 받는 대통령이 나오게 만드는 기본적인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점에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다당제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정치 집단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는 것도 목표지만 대권을 잡는 게 권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서로 간에 합종 연행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연대가 가능해진다는 예. 겁니다. 이거는 선거제 개편 문제하고 자연스럽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여러 대등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다당제 구도 내에서 대통령한테 특정한 정치 세력이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수의 동의를 받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권력구조 개편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국회 다수당이 지금과 같은 완전히 양당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형태의 틀이 어느 정도 깨질 가능성이 있겠다. 예. 그런 면에서 관심이 되고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도 역시 예.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일정하게 분산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후보의 개헌 구상 논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선거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략적 차원에서는 볼 때 어쨌든 이번 대선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슈가 가장 크게 맞거든요. 예. 근데 그 탄핵 이슈에 대응하는 게 보면 어쨌든 반 이재명 연대 그리고 개헌 연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보수 인사들도 이제 뭐 속속들이 뭐 이재명 캠프로 넘어간 것도 있고 예. 또 국민의힘 자체가 후보 교체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반 이재명 연대가 조금 느슨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하나가 보면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또는 정대철 뭐 헌정회장을 비롯한 개헌 연대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이제 선거 중반으로 또는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생길 수 있는 대선의 마지막 변수마저도 조금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조금 포석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오늘 5.18 뭐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인데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87년 헌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 87년 헌법을 고쳐야겠다는 건데 저는 이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마 저는 이런 걸 물을 것 같아요. 과연 개헌을 하면 그럼 경제가 사느냐? 그럼 개헌을 하면은 위기에 빠진 민생이 살아나느냐? 한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조금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아마 이재명 후보가 밝힌 어떤 그런 어떤 개헌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어떤 경제권에 대한 내용보다는 권력 구조의 어떤 변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87년 헌법에서 만들어준 게요. 이 대통령 권력하고 국회 권력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밝힌 걸 보면 감사원을 대통령 산하에서 국회로 보낸다. 그다음 총리도 국회에서 추천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돼야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력하고 국회 권력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앞으로 이래 되면 국회가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만약 개헌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회 권력이 너무 제왕적 국회 권력이 아니라 얘기가 나와서 또 새로운 균형점을 맞추기 위한 개헌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헌이 반복되는 건데 저는 그러한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있는 대통령하고 어떤 뭐 우리 그 국회 권력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 내각제를 하는 부분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대통령의 워낙 과도한 권한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보수 대통령 2명이 파면될 이런 사태 맞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제 버려야 되죠. 그럼 차라리 내각제로 넘어가서 국회 중심의 의회 중심의 그런 권력을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보면 우리가 5년 단임제인데 이게 4년 연임으로 하게 되면요. 결국 대통령이 8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5년 권력에서 8년 권력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권력이 분산된 건 아니죠. 대통령 권력이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그나마 입법하고 행정이 맞추고 있는 균형점이 까딱 잘못하면 이재명 후보의 개헌으로 해서 깨질 가능성이 크다. 이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면 지금 국회 권력에서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 면책 특권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부터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불체포 특권. 예.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어떤 국회의 어떤 탄핵권의 남용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의 권력을 빼는 부분에만 너무 강조점을 두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권력이 비대해질 국회 권력에 대한 제어는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특히 개헌 로드맵을 밝히면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이제 총선에 이제 개헌하겠다는 건데 내년에 지방선거를 할 때 만약 같이 개헌을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자마자 개헌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그다음 기본권을 강조하는 문제,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개헌이냐 아니면 경제 살리기냐 이 투 트랙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적으로 개헌을 약속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개헌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밝힌 건 높이 평가하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결국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지금은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경제 살리기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보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권력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헌법 총강의 8조에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그냥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당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만큼 정당이라는 체제를 중요하게 본 겁니다. 헌법에서도. 근데 우리가 권력을 독점한다고 하는 건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오직 결정은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입을 통해서 대통령 승인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의외의 입법 독재라고 자꾸 보수 쪽에서 공격을 했지만 입법 독재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입법 독재가 성립합니까? 국민들이 선택해서 각각의 총선이나 비례나 지역구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만들어지고 그 의원들의 300명의 의원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각 정당별로 각 의원이 한 명의 입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입법 독재가 가능합니까? 양쪽에 대치되는 두 가지 말을 붙여가지고 마치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자꾸 정치 공세를 해왔던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는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국회가 오히려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오히려 균형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특히 감사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통해서 마음대로 야당 정치인들한테 수사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는데 수사기관 장도 역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오히려 권력 균형에 기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 정도의 어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될 정도면요. 저는 의회 중심에 내각제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찬반 여론을 했는데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선호 여론이 높다고 해서 대통령 중심제가 할 게 아니라 그럼 내각제로 넘어가는 게 맞죠. 두 번째는요. 자꾸 이번에 보면 우리가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이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그 대통령이 파면되면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란이나 전시라는 아주 중요한 사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서 그럼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전쟁 상황이 돌발했다. 북한이 3.8선 넘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국회부터 소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써야 되는 진짜 국가 긴급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국회 승인이 없으면 비상계엄을 발동을 못 한다. 내란 상태나 또는 어떤 전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제 폐단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국회 쪽에 너무 과다하게 맡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권력의 균형점이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각제에 대한 선호 여론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어서도 저는 대통령제가 이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헌 관련해서는 두 분의 입장 차가 좀 큰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경제 관련 TV 토론회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꺼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제 주창해왔던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하고 경제 판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했던 이 경제 공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분기별로 따지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이제 거의 고차가에 빠진 거 아니냐, 이제 저성장의 어떤 그 터널 속에 빠진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이 성장인데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친기업 중심이 돼야 되고 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규제 혁파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혁신을 통해서 가급적 기업들이 자유롭게 좀 더 많은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그 김문수 후보의 정책도 포퓰리즘에 가까운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을 나눠줌으로써 아마 그때 우리 국회 정책처에서 놓은 거 보니까 한 5년 동안 한 100조 이상이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재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의 국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뿌리는 정책이나 나라의 국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감세를 통해서 더 줄이는 거나 똑같은 형태의 감세 포퓰리즘이고 그리고 분배 포퓰리즘에서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심각하게 아마 토론이 다뤄질 것 같은데 저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 중심에서 있어서는 결국 기업의 민원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규제 혁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결국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게 보면 어쨌든 우리 기업에서 어떤 뭐 노동권의 보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법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기업에서 맞설 수 있는 네. 유일한 어떤 대안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고소, 어떤 뭐 불법 어떤 쟁의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규제하는 법안이 노란봉투법인데 이 부분을 이제 풀자고 하는 부분이나 또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한 예. 규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 중심의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장 해로하는 그 부분에서 이것도 규제 혁신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기구들을 신설해서 그 부분만을 좀 다뤄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라고 경제 공약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TV 토론에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언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규제혁신처가 뭘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규제혁신 기능을 하나로 모으겠다.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혁신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위해서 규제혁신처까지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도 역시 계속 대통령이 주도해서 청와대든 아니면 대통령실이 해왔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 일방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해서 막 풀어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쉬웠을 것 같으면 뭐 다 풀어주고 말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규제에는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게 항상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얘기로 규제혁신처를 통해서 다 하겠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고 또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 아마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까 뭐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우리가 내란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보수 정당이 뭘 지향하는지 지향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거의 다 이명박 당시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 MB노믹스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랑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만들어주는 건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이 기업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그거는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투자를 활성화하게 해준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만 다 활성화해준다고 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노동의 문제도 있고요.
뭐 생명 안정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대외 여건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문제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규제를 풀어주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나 다름없는 논리다. 예. 그래서 사실 경제 정책은 공약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목표를 제시할 경우에 나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목표였다고 하는 비판을 받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경제 공약만큼은 좀 내세울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K 이니셔티브나 뭐 이런 것처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딱히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좀 안정감 있게 경제 정책을 내세우려고 하는 전략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던 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질문을 한 가지씩만 드려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제 민주당 입당을 했는데요. 이 같은 좀 민주당의 외연 확장 행보랄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1분 정도만 답변 듣겠습니다. 일단 뭐 김상욱 의원이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정치적인 여건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저는 탈당이라는 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본인이 이번에 뭐 비상계엄이나 탄핵 국면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론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하지만 저는 김상욱 의원이 탈당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정치적 금도는 지켜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본인이 선택을 하더라도. 예.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과연 민주당이 입당하는 게 맞는지 또는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리게 되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굉장히 국회에서의 어떤 굉장히 뭐 과도한 뭐 탄핵 시도라든가 뭐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과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대선 기간에 가는 것이 옳은가? 예. 본인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존중하지만 예. 그래도 대선 이후에 나름대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아 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어쨌든 지난 총선에 국민의 힘으로 후보가 돼서 그렇습니다. 국민 추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됐다면 적어도 저는 보수층이 김상욱 후보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본인이 다른 선택을 할 때는 적어도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가야 되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고 민주당 입당할 경우에는 김창호 의원 적어도 국회의원직은 사퇴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할 때 서로에게 받았던 결혼 폐물이나 이런 것도 또 다 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있다가 탈당하는 김창호 의원이 나름대로 본인의 정치적 선택은 존중하겠으나 정치적 금도를 어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받은 그 모든 혜택은 내려놓고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왜 저렇게 의원직도 그대로 가져가고 국민의힘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가져가는 것은 예. 정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탈당 이후에 반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참여한다고 했고, 이제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 외국으로 좀 이제 보내겠다, 찾아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보냈거든요. 앞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당장 급한 거는 TK 여론을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못 얻을 것처럼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에서도 한덕수 후보하고의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고 후보 교체 작업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실망한 보수층들이 지금 아예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일본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가거나 이준석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도 확장이 급한 게 아니라 보수층 입장에서는 우리 식구, 그러니까 집토끼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일종의 명분을 제공한 측면은 있다. 그러니까 보수 단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를 그러니까 기치를 내세울 만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정하게 효과는 있을 것이다. 예. 다만 중도 확장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을 찾아가서 사실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한데 뭐 특사를 보내니 설득조를 보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결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이후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어떤 역할, 대선 이후의 역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한동훈 전 후보의 경우에는 어차피 보수 중심에서 보수 세력 재편하는 과정에 본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번 대선에 자신이 대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보수층 유권자한테 각인시킬 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 일정하게 명분을 제공해 준 측면은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완전히 보수를 결집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보수를 결집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만수 고맙습니다. 네.